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의 애둘맘입니다. 저는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에 비하면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나 저희 남편은 사연 튜브를 좋아해서 항상 아이들 재우고 나면 둘이서 한 번씩 같이 듣곤 하는데요. 들을 때마다 우리도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날이 있을까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얼마 전 저희 가족에게도 에피소드가 하나 생겨서 이렇게 용기 내어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들의 이야기도 꼭 이곳에 올라와 같이 들을 수 있길 바라면서 한자 한자 적어봅니다. 사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저희 부부가 아닌 양가 엄마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두 엄마를 꼭 널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우선 저희 양가 엄마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부부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은 주류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는 한 중견기업의 비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남편은 주류 회사를 다니는 사람답게 술을 굉장히 잘 마시더라고요. 1차로 레스토랑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2차로 술을 마시러 갔는데 첫 만남에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아마 우리 남편밖에 없었을 거예요. 놀라운 건 혼자서 거의 7병을 넘게 마셨는데도 술주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신에 흥이 올라서 사람이 어찌나 유쾌해지는지 멀쩡할 때도 말주변 좋고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술에 취하니까 그렇게 잘 웃고 재미있는 사람인 거 있죠. 그래서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끼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는 2년 정도 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만나면 만날수록 낙천적이고 쾌활한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를 많이 웃게 해주었죠. 그래서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예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남을 이어갔고 2년의 시간 동안은 서로의 본가에도 자주 놀러갈 만큼 깊은 관계를 유지했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엄마랑 같이 말동무도 잘해주고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도 야무지게 먹으면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오죽하면 결혼도 하기 전인데 엄마가 남편을 우리 사위라고 부르며 많이 의지했을 만큼 정말 잘했습니다. 물론 저도 시부모님께 잘했고요. 주말에 한 번씩 놀러 가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라고 불러가며 살갑게 대했죠.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이 한 가족이었는데요. 시부는 놀랍게도 서울대를 나온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더 놀라운 점은 시어머니도 이대를 졸업한 똑똑한 분이었죠. 사실 제가 왕래를 할 때는 시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건물 청소를 하고 있으면서 지내셨기 때문에 고학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어요. 물론 고학력을 가졌다고 해서 다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워낙에 수더분하면서도 철부지 같은 면모가 있으셨던 두 분이었기에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런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시부모님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힘든 일을 하면서 지내고 계셨지만 그 옛날에 대학교까지 마친 두 분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졸까지밖에 하지 못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저희 엄마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듯 하셨지만 저는 저희 엄마가 전혀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저희 엄마도 한 번씩 공부를 오래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마도 그 어려운 시간이 없었다면 이 세상을 이만큼 악착같이 살아서 우리들을 키워내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곤 하세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엄마는 저희 아빠를 만나서 그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 당시 친가 쪽이 좀 잘 살았었는데요. 할아버지 집안이 부자라서 그 당시 집안 차이 때문에 엄마가 아빠를 밀어냈지만 아빠가 끝까지 따라다니게 되면서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셨어요. 지금도 아빠는 밥 먹으면서 장난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한답니다. 야, 니네 엄마는 진짜 나 안 만났으면 이렇게 못 살았어. 어떤 남편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소고기 사다 주고 집안 청소 다 해주고 설거지 다 해줘? 이런 남편 평생에 없다. 우리 때는 말이야. 남편이 그냥 소고기 사가지고 와 하면 부인이 다 가져다 바치는 시대였어. 근데 나는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니네 엄마 아꼈는지 모른다. 아주 그냥 절을 해도 모자라. 근데 니네 엄마는 내가 술안주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귀찮다 그러고, 오늘은 데이트 좀 하자 그러면 그것도 피곤해서 싫다고 그러고, 내가 진짜 서러워서 살겠냐 이 말이야. 그럼 저희 엄마는 이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아유, 당신처럼 키 작고 못생긴 남자를 나 아니면 누가 걷어준다고.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절을 해도 부족하지. 당신도 내가 키 크고 예쁘니까 매달렸던 거 아니야. 그때 나 좋다고 따라다니던 남자가 10명도 넘었어. 왜 이래? 돈만 많으면 뭐해? 얼굴이 반반해야 같이 살아도 재미가 있지. 안 그러냐? 아이고, 예, 마님. 지가 또 경솔했네요. 두 분이서 장난스럽게 티격태격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는 그저 웃느라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습니다. 이 티격태격 안에 애정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저희는 잘 아니까요. 그만큼 저는 다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지냈어요. 저희 아빠는 사업체를 하나 작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저희 엄마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근 20년째 백반집을 운영하면서 좀 넉넉하게 생활을 하고 있죠. 형제는 회사를 다니는 오빠와 여동생까지 5 식구가 잘 살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저희 시댁의 경우에는 저희 쪽 사정과는 좀 달랐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옛날에는 잘 살았다가 시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가세가 확 기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경기도에 땅도 많이 있고 건물에다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도 있었는데, 시부가 사업을 크게 벌렸다가 완전히 다 말아먹으면서 순식간에 모두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 얘기를 해주는 남편의 모습이 굉장히 씁쓸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정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했었거든요. 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진짜 TV에서나 볼 수 있는 대저택 같은 곳에서 살았었어.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고 언제까지나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더라. 진짜 한순간에 다 무너지더라고.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야. 그때 내가 피아노 전공을 하느라고 거실 한쪽에 큰 피아노가 있었는데 거기에까지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 보면서 엄마랑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근데 사실 나보다 더 슬프고 힘든 건 우리 엄마였어. 우리 엄마 옛날 꿈이 피아니스트라 나한테 그래서 시켰던 건데, 나한테 건 그 꿈마저도 다 무너진 거니까. 거기다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사람 부리며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때는 엄마 우울증 걸리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지. 엄마 정신 차리기까지 1년 걸렸는데 그 사이에 나랑 내 동생은 정말 죽을 맛이었다. 그럼 아버님이 일하셨어도 그렇게 힘들었어? 우리 아빠? 우리 아빠 말도 하지 마. 자기도 봤잖아. 우리 아빠 할 일 없이 맨날 돌아다니는 거. 처음에는 우리 아빠도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겠다고 막노동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디 힘든 일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되겠어? 몇 번 일하는 것 같다가 아예 힘들다고 일도 안 해버리고 술만 마시면서 세상 탓만 하면서 지내셨어. 그걸 보고 우리 엄마가 이대로 가다간 우리 진짜 다 굶어 죽겠다 싶어서 그래서 정신 차리신 거야. 그때부터 식당 일이랑 건물 청소하시면서 돈 버셨고, 나는 지금도 우리 아빠는 못 믿어. 내가 믿을 거라곤 내 동생이랑 우리 엄마밖에 없어.
자기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도 지금은 자기도 돈 벌고 자기 동생도 돈 버니까 어머니도 좀 나으시잖아. 낳았긴 진짜 내가 쪽팔려서 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우리 집 얼마 전에 이사했어. 내가 자기한테 말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나 반차 내고 집에서 좀 쉬겠다고 한 날 있잖아. 그때 나 사실 우리 집 이사한 거였어. 우리 아빠가 엄마가 모은 돈으로 이번에 또 사업 다시 해보겠다고 일 벌렸다가 그것도 잘못돼서 전에 살던 집에서 월세집으로 이사 간 거야. 진짜 어쩜 그렇게 가족 걱정을 안 하는 건지. 그래 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또 한량으로 돌아가서 술만 먹고 있어. 진짜 너무 진저리가 난다, 진저리가.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다시 찾아간 남편의 집은 정말로 더 좁은 집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계셨는데 시아버지는 매번 갈 때마다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거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사람은 참 좋으셔서 매번 제가 갈 때마다 은정이 왔냐? 하면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더 기분이 좋으면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우리 며느리 여기 오면 내가 빈손으로 오지 말랬지. 삼겹살 한 쪽이라도 사와야지. 그래야 내가 맛있는 안주 먹으면서 꼴깍꼴깍 술을 맛있게 먹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애비 만나러 올 때는 꼭 안주거리 사와야 한다. 알았지? 네, 아버님 알겠어요. 아버님 안주거리 꼭 안 빼먹고 제가 챙겨올게요. 그래. 아유 예쁜 우리 며느리.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아버지를 항상 창피해하고 싫어했지만 저는 그래도 항상 밝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 시아버지가 좋았습니다. 사실 가족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셨을 테지만 그래도 넉살 좋고 사람이 좋아 해가 되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상당히 유쾌하시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봤을 땐 귀엽기까지 하신 분이라 연애 초반에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한 번은 시모와 한참 친해지고 나서 술자리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술을 전혀 못하시던 분이었는데 집안이 기울고 나서 힘든 일 해가며 술을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되게 기분이 좋으셔서 술을 신나게 드시고 어찌나 흥이 오르셨던지 평소에 좋아하시던 나훈아 노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치며 박자를 한참 타다가 술 한 잔 마시고 안주를 먹을 때면 꼭 젓가락을 바로 안 쥐고 거꾸로 쥐고서 집어 먹으셨었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귀엽게 보이셨어요. 참고로 지금은 임영웅을 좋아하시는데 진짜 임영웅 안 좋아하는 어머님들 안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 임영웅 콘서트까지 보내드렸었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 있죠? 반면에 저희 친정엄마도 흥이라면 만만치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면서 매일 식당 안에 트로트를 켜놓으셨어요. 엄마도 나훈아를 좋아하셔서 잘 흥얼거리곤 하셨는데요. 신이 나서 흥이 오르는 날이면 손님이 있든 없든 원, 쓰리, 포 네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모두 주고 싶어 이러시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곤 하셨었죠. 그만큼 두 분 다 쾌활하고 유쾌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 두 분이 만나서 상견례부터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두 분은 처음 보자마자 굉장히 친해지셨어요. 두 분 다 58년 개띠라 똑같은 연배를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순식간에 더 친해지셨죠. 사부인, 우리 연배가 같으면 친구 먹어도 되겠어요. 그러게요. 사돈끼리 동갑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참 신기하네요.
그러지 말고 우리 뭐 사돈 이런 말도 다 빼고 그냥 친구하자고요. 아이고 화끈하시네. 우리 애들 결혼시키고 제대로 친구 한번 먹어보자고요. 두 분은 상견례 자리에서 한참을 웃고 떠들다가 결국 나훈아와 임영웅 얘기를 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결국에는 그날 두 분이서 따로 노래방까지 다녀오셨다니까요. 제 주변 상견례 에피소드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네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두 분은 더 많이 가까워지셨어요. 서로 집도 지하철로도 2정거장밖에 안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왕래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셨죠. 근데 저희는 그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으니까요. 두 분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그 우정 덕분에 저희 부부도 덕을 참 많이 봤습니다. 결혼을 한 뒤로 저희는 금세 아들과 딸을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양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행복해 하셨고 그 행복은 쭉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잘 크고 있던 첫째에게 희귀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첫째가 어린이집을 다니던 시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려워하고 배뇨장애와 안면마비가 일어나 버리는 거 있죠. 그때는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새끼가 아프면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데 그걸 저는 그때 정말 크게 느끼게 되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병원에서도 이건 고칠 수가 없는 희귀병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였죠. 저는 정말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게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옆에서 지켜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으로서는 치료법이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이 옆을 잘 지켜주시고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게만 하는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켜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또 나타나면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이 말을 듣는데 어느 부모가 그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울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하라는 건 다 할게요.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네? 제발 좀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래도 죽는 병은 아니니까 집에서 휴식 충분히 취하고 케어만 잘해주신다면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어머님 아버님이 힘을 내셔서 아이를 잘 돌보셔야 해요. 저는 옆에서 더 울면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울며 사정하는 저를 겨우 진정시켜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 뒤부터 저는 정말 아이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일도 휴직계를 내고 아이 옆에만 붙어 있었죠. 그땐 정말 제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저희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두 분 덕분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둘째만 어린이집에 보내고 첫째만 옆에서 붙들고 살았습니다. 같이 있다가 조금이라도 열이 나거나 조금이라도 다쳐서 피가 나면 곧바로 병원부터 달려갔어요. 정말 거의 아이에게 미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아이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제가 잘 챙겨 먹질 못해서 제 건강까지 나빠지고 있었죠. 그때 저를 케어해 준 것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였어요. 이 두 분은 정말 수시로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얘, 너 또 밥 못 먹었지? 못 살아 정말. 애가 건강해지려면 엄마부터 건강해야 한다고 말했어 안 했어? 너도 어지간하다 진짜. 아니 너만 자식 있어? 나도 자식 있어. 네가 내 자식인데 네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것만 생각하고 내 자식 때문에 내 마음 아픈 건 어떻게 그렇게 몰라. 자 얼른 이거 죽 끓여왔으니까 먹어.
저희 엄마는 항상 오셔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곤 하셨어요. 그럼 얼마 못 가서 또 이번에는 저희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똑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셨죠. 아이고, 얼굴 봐라, 얼굴. 그게 어디 사람 얼굴이야? 내 며느리지만 참 못났네. 우리 아들이 그래가지고 예뻐라 해주겠어? 에휴, 이리 와봐. 이거 백화점 가서 내가 큰 맘 먹고 사온 거야. 이거 바르면 얼굴에 그렇게 윤이 난단다. 애 돌보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가지고 얼굴까지 푸석해진 것 좀 봐. 내가 이거 화장대에다가 딱 놓고 갈 테니까 꼭 매일 발라. 알았지? 이렇게 두 분은 저에게 애정이 듬뿍 담긴 잔소리를 하며 힘을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늘 티격태격 하셨던 두 분은 여기에서도 저의 웃음조가 되어주셨죠. 아이고, 자기 얼굴이나 생각하지. 왜 또 남의 딸내미 얼굴 푸석하다고 면박이야? 그리고 그 좋은 화장품 있으면 이 친구도 좀 챙길 것이지. 어디 봐봐. 얼마나 좋은지. 나도 좀 발라보자. 아유, 왜 이래? 이거 내 며느리 주려고 산 거야. 눈독 들이지도 마. 내가 와서 이거 양까지 다 체크할 거야. 갑자기 확 많이 줄어있으면 네가 다 쓴 줄 알고 내가 물어내라고 할 거다. 그니까 쳐다도 보지 마. 치사해서 원. 됐다 됐어. 안 쓴다 내가 안 써. 퇴. 겉으로는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매번 이렇게 농담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루를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었네요. 게다가 같이 있다가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픈 것 같으면 꼭 두 분이서 손잡고 아이 병원까지 데리고 갔다 오실 만큼 정말 우정이 깊으셨습니다. 그 덕에 저희 아이는 조금씩 상태가 좋아져서 지금은 건강을 예전처럼 다 회복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공을 전부 저희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께 돌릴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두 분은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더 깊은 우정이 생겼는지 나날이 더 가까워져 갔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이분들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웃었는데요. 이 두 분은 하도 티격태격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셨어요. 옆에서 보면 저희 남편은 그렇게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다 유치한 것들이라 저는 그저 귀엽습니다. 몇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드리자면 저희는 결혼 후부터 매년 김장을 양가가 다 모여서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서로 취향이 달라도 너무 달라 매년 부딪히기 일쑤였죠. 결혼 후 첫 해에는 이미 두 분이서 친해질 대로 친해진 상황이었는데 김치를 같이 담그기로 하셨으면서 첫날부터 김장 방법 때문에 부딪히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김치는 서울식으로 해야 안 짜고 맛있다니까. 내가 지금 식당 경력이 몇 년째인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야? 젓갈을 조금만 넣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 내가. 이 사람 진짜 20년 동안 식당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김치는 전라도제. 전라도식으로 젓갈을 팍팍 넣어야 간도 맞고 감칠맛이 산다니까는. 말도 진짜 더럽게 안 들어. 뭐야? 더럽게 안 듣는다고? 말 다 했어 지금? 그래, 말 다 했다. 음식은 전라도라고 몇 번을 말해 몇 번을. 아휴 됐어. 그렇게 잘났으면 그럼 어디 한번 네가 혼자 다 해봐. 난 여기서 빠질 테니까. 아이고 또 삐져가지고는. 그래 됐어. 그냥 저리 빠져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첫 해 김장을 하실 때는 서울식으로 해야 한다는 저희 엄마와 전라도식으로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의견이 대립되어서 결국에는 두 분이서 대판 싸우고는 엄마가 삐져서 집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전부 다 하셔야 했어요. 그 뒤로 며칠이나 저희 엄마의 화가 안 풀려서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찾아서 화를 풀어주셔야 했습니다. 야, 친구, 삐졌어? 뭐 그깟 걸로 삐지길. 참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년에는 네가 말한 대로 서울식으로 해봐 어디 그럼. 대신에
오래김치 맛있다고 하기만 해봐. 됐어. 혼자 다 하지 뭘. 맛이야 있겠지. 그렇게 바락바락 우겨가면서 만들었는데 맛없으면 되겠냐? 맛없는 게 문제인 거지. 아유 참네. 알았다고. 알았으니까 화 풀고 내년에는 서울식으로 만들어봐. 그때는 어디 내가 맛있나 맛이 없나 두고 볼 테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저희 엄마는 화를 푸셨고 그 뒤로는 둘 다 맛있다는 결론을 맺고는 그 다음 해부터는 양념을 아예 다르게 해서 2가지 맛의 김장을 만드는 걸로 정해지게 되었어요. 사실 둘 다 맛있어서 저희 온 가족은 매년 김치는 풍성하게 잘 먹고 있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 두 분의 취향 차이는 중국집에서도 확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저희가 가족끼리 조촐하게 외식이라도 하자고 해서 양가 모두 모여 중국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간 날이었어요. 예약을 했어도 손님이 많아서 음식을 많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또 저희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대립이 시작되었어요. 자, 여기 손님도 많아서 음식 밀린다고 하니까 우리 메뉴를 하나로 통일합시다. 그래야 빨리 먹고 정신없는 데서 나가지. 저희 시아버지의 제안으로 그때부터 메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두 분의 대립이 나타났어요. 짬뽕으로 가자. 중국 음식은 짬뽕이지. 뭐? 아유 안 돼 안 돼. 짬뽕은 무슨. 나 매운 거 못 먹어. 짜장으로 가. 중국집에 오면 짜장면을 먹어야지. 무슨 짬뽕이야 짬뽕은. 에? 이 여편 내 말하는 것 좀 보게. 짜장은 흔해 빠진 게 짜장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안 돼. 여기는 짬뽕 맛집이야. 짬뽕으로 가야 된다고. 또 저희 엄마는 짜장면, 시어머니는 짬뽕을 드신다며 시작된 두 분의 대립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저희 남편이 곧바로 중재에 나섰어요. 아이, 두 분 또 싸우신다. 그냥 각자 먹고 싶은 메뉴 시켜서 먹어요. 오래 걸려도 뭐 2개 다 금방 만드는 기본 메뉴니까 싸우지들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먹자고요. 대신에 여기에 탕수육만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없으시죠? 네. 남편의 깔끔한 중재로 두 분은 각자 드시고 싶으신 걸 시키셨어요. 하지만 또 예기치 못한 곳에서 대립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또 뭐냐고요? 진짜 민망하면서도 웃기게도 탕수육에서 두 분의 대립이 나타났어요. 저희 엄마는 탕수육과 소스가 나오자마자 한쪽에 확 부어버리셨습니다. 그걸 보고는 저희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말씀하셨죠. 야, 이 여편네야. 아니 그걸 부어버리면 어떡해. 탕수육은 찍먹인 것도 몰라? 아니 어쩜 그렇게 몰라 식당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탕수육은 부먹이지. 이 사람이야말로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이 촌스러 빠진 여편네 같으니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좀 봐라. 부어먹는 애들이 몇이나 있나. 하여튼 간에 센스가 없어요 센스가. 뭐야? 아, 이 옆에 안 뿌린 곳 있잖아. 그럼 이거 그냥 찍어서 처먹어. 처먹어? 이게 진짜 부어놓은 곳이 훨씬 많은데 뭘 먹으라는 거야? 또 언성이 높아지기에 이번에도 저희 남편이 탕수육 소짜리를 하나 더 시켜주면서 싸움을 말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 두 분은 잘 지내다가도 이렇게 불같이 싸우시는 게 심했었어요. 그래도 끝에는 꼭 웃으면서 헤어지셔서 저희도 늘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었죠. 이 외에도 이 두 분의 에피소드는 끊임없이 있는데요. 두 사람은 그렇게 싸우고 하면서도 정말 눈물 나는 우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저희 양가 가족이 다 같이 제주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이때 어른들 효도 여행 시켜드린다고 애들도 다 제 여동생한테 맡겨놓고는 다녀온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는 처음으로 한라산을 등반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시아버지가 산은 절대로 못 한다며 안 가신다고 하기에
저희 아빠는 시아버지랑 같이 있어 드리기 위해 두 분만 다른 곳에 가셔서 술을 드시고 있었고, 저와 남편,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이렇게 넷이서만 한라산 등반을 시작했죠. 근데 중간도 못 가서 저희 엄마는 이미 체력이 다 떨어져서 한참을 뒤처지고 있었어요. 이때 또 가만히 볼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야, 이 여편네야, 도대체 지금 걷고 있는 거냐 아니면 기고 있는 거냐? 나 참 답답해서 원. 나이가 몇인데 벌써 힘들어가지고 헥헥대고 있어. 우리 12시까지 못 올라가면 출입 제한시킨단 말이야. 아유, 몰라. 나 너무 힘들어 정말. 아유, 이놈의 산은 왜 탄다고 해가지고. 나 못 가. 나 그냥 내려갈 테니까 너희끼리 올라가. 무슨 소리야 이 여자가? 제주도까지 와서 그냥 간다는 게 말이 돼? 의지가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아유, 당장 올라와. 산 잘 탄다며. 뭐야? 내가 의지가 약해? 내가 약발이 근성 하나로 우리의 셋을 키운 사람이야. 왜 이래? 자그마치 식당도 20년이나 하면서 살았다고. 에이, 나 간다. 뛰어갈 거야. 잘 봐. 아이고, 또 오바하기는. 같이 가. 또 한 번을 신명나게 싸우시고는 결국 엄마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같이 가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보다도 한 수 위라는 게 느껴져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데이트한답시고 둘이서 손잡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글쎄 조금 더 올라가 보니 정말 눈물나게 예쁜 광경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광경은 한라산의 멋진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죠. 뒤에서 보니 엄마는 또 다시 힘이 빠져 거의 기다시피 하고 계셨고,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뒤로 당겨서 꼭 잡은 채로 천천히 등을 밀어주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봐, 이거 우리 인생에서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야.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여길 또 언제 올라와 보겠어. 그러니까 힘내서 가보자고. 딱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올라가서 백록담도 보고 우리 둘이 예쁘게 사진도 찍고 그러고 오자. 아이고 참, 나 너무 힘들어. 아이고 진짜 좀 참아봐. 내가 이렇게 뒤에서 팍팍 밀어주고 있잖아. 손도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잔말 말고 딱 허리 힘주고 걸어. 면박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엄마를 다독이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분의 우정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는 모두 정상까지 가서 정말 멋진 광경을 보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와, 내가 한라산을 다 올라오다니 나도 이 나이에 할 수 있구나 진짜. 사돈,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진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게 되네. 정말 행복하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넌 앞으로도 나만 믿고 쭉 따라오면 돼. 나만 따라오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아이고 또 띄워줬더니 우쭐해서는 알았어. 한바탕 또 두 분의 대화에 한참 웃고는 저희는 9시간 반 만에 한라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이 둘은 숙소에서도 일부러 방을 3개짜리를 잡았는데도 저희 부부 빼고 각자 남편들은 다 다른 방으로 보내고 두 분이서 숙소를 같이 쓰셨어요.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싫다고 하면서도 붙어서 자는 게 참 귀여웠죠. 그날 이후로 쭉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는 우정을 잘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큰 도움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시동생은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었어요. 직업이 교도관이었는데 연애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오랫동안 여자친구를 안 사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시댁 쪽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사업이 잘 될 때까지만 해도 결혼식에 올 인맥이 많아서 성대하게 치를 수가 있었을 텐데 지인들이 다 끊기는 바람에
얼마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희 때도 남편 쪽은 사람이 많이 오질 않아서 저희 쪽 사람들이 다 가서 자리에 앉고 그랬었어요. 시부는 그걸 많이 창피했고 시동생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저희 엄마는 우선 시동생 결혼식에 축의금을 무려 300만 원이나 하셨어요. 게다가 사람이 얼마 안 올까 걱정이라는 시아버지 말에 엄마가 같이 놀러 다니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친구들 7명에 그들의 남편들, 그리고 그날 같이 올 수 있는 자식들까지도 다 끌고 오라고 사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결과로 엄마 지인만 해서 17명이 와서 시댁 자리를 채워주었어요. 이게 워낙에 인상 깊어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 인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하기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이걸 안 시어머니는 울면서 저희 엄마를 꼭 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한사돈,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맙네. 내가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 내가 꼭 갚으면서 살 거야. 정말 고마워. 아유, 민망하게 왜 이래? 언제는 이 옆편 내야 하면서 막말할 땐 언제고. 아이고, 됐어. 결혼식 잘했으면 된 거지 뭘. 그래도 고마운 걸 어째. 내 진짜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두 분 다 마음은 또 여리셔서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온 가족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 분의 따뜻한 우정은 계속되었어요. 90세가 넘은 저희 외할머니가 아프실 때는 시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외할머니의 병환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어요. 그 뒤로 돌아가신 이후에는 장례부터 발인까지 전부 다 시간을 함께 해주셨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사돈끼리 이런 진한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 저는 두 분이 정말 귀했습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가족은 더욱 돈독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7번째 되는 설날에 처음으로 두 분에게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철통 같았던 우정이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순간이었죠. 그게 바로 작년 일입니다. 저희는 명절에 한 번씩 잘 모여서 밥을 먹곤 했는데 그날은 연휴가 길어 양가 집안이 전부 다 우리 집으로 모였을 때였어요. 다 같이 모여서 아구찜과 소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새해 덕담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도 사이가 좋았어요. 이봐 친구, 올해도 우리 재미나게 살아보자. 우리 둘이 여행도 좀 가보자고 올해는. 아 좋지. 요즘은 해외로도 많이 간다는데 우리 여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해외도 가고 하자. 평소와 마찬가지로 사이가 좋았던 이 두 분의 사이는 그로부터 3시간 뒤에 틀어지고 말았어요. 한참 술을 마시던 시어머니는 취기가 오르면서 또 기분이 업되었는지 평소 안 하시던 농담을 세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야 친구야, 근데 너 중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그렇게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원 바깥사돈 같은 멋진 남편을 어떻게 만났대? 제주도 좋아 참말로. 너는 진짜 복받은 여자다. 복받은 여자야. 아니 근데 왜 공부를 그렇게 짧게 했대? 공부를 못했나? 딱 보니까 공부를 못했을 것 같아. IQ가 몇이야? 설마 한 자릿수 아니야? 아니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만해. 술이 왜 이렇게 취했어? 무슨 술이 취해? 지금 딱 좋은데. 내가 봤을 때 우리 나이 때 물론 중졸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은 얘긴데 말이야. 공부를 오죽 못했으면 중학교밖에 못 나왔을까. 근데 내가 보니까 가끔씩 같이 있다 보면 좀 띨띨할 때가 있더라고. 아니 음식값도 제대로 계산 못하고 할 때 있잖아. 그때 보면 딱 IQ 한 자릿수라니까. 우리 손주들, 너희들은 외할머니 머리 절대로 닮으면 안 돼. 머리는 딱 날 닮아야 한다.
이 할미는 대학교까지 나왔어. 내가 바로 그 유명하다는 이대 나온 여자야. 그니까 중학교만 나온 외할머니 말고 이 할미 머리 꼭 닮아라. 엄마는 이때 손주들까지 끌어들이니까 완전히 빡쳐서 완전히 예상 밖의 행동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 행동을 보자마자 저희 온 가족은 다 놀라고 말았어요. 엄마는 시어머니 말에 열이 받아서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채로 눈앞에 있던 상추를 시모 얼굴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 행동에 저희 시어머니 역시 놀라고 말았어요. 팍! 시어머니는 엄마가 던진 상추에 깜짝 놀란 나머지 의자까지 뒤로 젖혀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마 옆에 있던 남편이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시어머니는 그대로 넘어져서 뒤통수를 그대로 박았을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왜 시어머니한테 상추를 던져?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 이 여편네가 지금 나 가방끈 짧은 걸로 이렇게 손주들 앞에서까지 놀려대는데 내가 참아야 돼? 참아야 되냐고. 이 여편네야.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는 거지.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장난이잖아. 장난 가지고 왜 이래? 가방끈이 짧아서 장난도 개념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뭐야? 너 내가 가방끈 짧은 게 그렇게 한인 거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걸 장난삼아 얘기를 해? 그래, 너 가방끈 길어서 좋겠다. 근데 가방끈 긴 게 지금 그 꼬락서니로 살고 있냐? 어? 월세방 살고 남의 건물 청소나 하면서 살고 있는 주제에 어디다가 내 가게 운영하면서 돈 버는 사장한테 덤비길. 나는 가방끈이 짧아도 지금 36평 전세에 다달이 관리비 내면서 사는 사람이야. 월세 내는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흥, 그래, 나 월세 산다. 이대 나오고 대학교 나왔는데도 남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말아먹고 월세 산다 왜? 나도 지긋지긋해. 월세방 지긋지긋하다고. 근데 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 나도 잘 살고 싶어. 너만큼이나 살고 싶다고. 근데 남편이란 놈은 일은 안 하고 허구한 날 안팎으로 술이나 처먹고 다니지. 나는 결혼하고 나서 주부로만 있어서 어디 받아주는 것도 없지. 그런 내가 어딜 들어갈 수 있었겠어. 나는 건물 청소도 감지덕지했어. 알아? 네가 그걸 아냐고. 그래도 나는 남의 건물 청소하면서 살았어도 쥐꼬리만큼 적은 월급 받고 살았어도 내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했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네가 지금 그따위로 말해? 가방끈 짧은 게 어때서? 네가 봐도 지금 대학 나온 나랑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깟 학력이 뭐라고. 너야말로 진짜 내 치부를 건든 거야. 알아? 나 진짜 너한테 실망이다. 나는 진짜 장난이었다고. 시어머니는 말을 하면서 서러웠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전부 다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럽게 꺽대며 울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잘못했다며 빌기 시작했죠. 아이고 친구 미안해. 아니, 나는 자꾸 내 콤플렉스 가지고 놀리니까 화가 나서 한 말이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놀리래? 손주들한테까지 그래야 했냐고.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화가. 참 미안해. 그래도 내가 심했다.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너무 심하게 했어. 그러니까 그만 울고 화 풀어.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미안해. 아니, 넌 항상 그랬어. 너는 항상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랬잖아. 내가 그거 못 느꼈을 것 같아? 뭐?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널 언제 무시했다고.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보다 더 생각하는 게 넌데 내가 널 왜 무시를 하겠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가 좀 놀리는 말에 내 치부를 건드리고 내 아픔을 건드려? 월세 사는 거 내가 그걸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면서 내가 건물 청소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뼈가 빠져나가게 아파한 거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게 친구가 할 소리야? 진짜 친구 맞냐고. 아휴, 그래. 진짜 내가 말 실수했어.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화 풀래? 엄마는 계속 잘못했다고 비셨고 거기에 시어머니는 끝까지 화를 풀지 않은 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내뱉으셨습니다. 이제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이제 인연 끊자. 시어머니 한마디에 저희는 모두가 다 놀라서 시어머니를 붙들고 말렸어요. 하지만 정말 허투루 내뱉은 말씀이 아니셨는지 저희 시어머니는 그 뜻을 꺾질 않으셨죠. 그제서야 엄마도 큰일 났다 싶었는지 무릎까지 꿇으면서 비셨어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거실에 있던 저희 모두를 다 들어가라고 하셨죠. 시아버지와 아빠는 두 분이서 한숨을 쉬며 따로 술을 드시러 나가셨고 저희 남편과 아이들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상황이 터질까 걱정이 되어서 안방문을 살짝 열고는 바깥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들어보니 시모는 정말로 저희 엄마에게 시기 질투와 서운함이 있는 듯 했었어요. 친구야, 이제 좀 말해봐. 도대체 왜 그래? 왜 이런 걸로 인연을 끊자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이제 와서 말하는데 나 사실 너한테 자격지심 컸다. 우리 매번 만나면 밥도 네가 사, 커피도 네가 사. 게다가 쇼핑이라도 가면 너는 좋은 옷에 좋은 신발 사서 신는데 나는 꼴랑 몇만 원짜리도 손이 떨려서 못 사는 신세가 참 서러웠어. 그저 부럽고 한이 되었었다고.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이 웃긴 게 옷이야 신발이야 그렇다 쳐. 내가 그냥 참고 안 입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매번 밥도 커피도 네가 살 때마다 한 번이라도 좀 내가 사려면 네가 중간에서 얼마나 막았니? 내 카드를 뺏어서는 그냥 네 카드로 긁어버리고. 고맙지. 참 고마운 일인데. 근데 거기에서도 나는 너무 창피했다는 거야. 그깟밥 나도 좀 속 편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네가 억지로 샀으면 나는 나중에라도 돈 뽑아서 주면 될 일이었는데 그것도 그냥 없으니 참아버리는 내가 한심하고 쪽팔렸다고. 근데 그런 내 심정을 모르고 네가 그런 말을 해? 아휴, 미안해. 미안해 친구야.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까 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너를 무시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가 더 잘 알잖아. 근데 네가 그렇게 느끼는 줄은 몰랐어. 아휴, 정말 미안해. 나는 우리가 나이 70이니 이제 노년에 애들도 다 출가시키고 우리 둘이 즐겁게 놀러 다니면서 지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뿐이었어. 정말 그 마음 하나로 그렇게 했던 거야. 그래, 그 마음 알지. 근데 사실 손주들도 내가 속사정이 좀 있었어. 얼마 전에 애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애들이 외할머니만 찾더라고. 내가 있는데 왜 찾느냐고 하니까 외할머니는 용돈도 많이 주고 장난감이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서 더 좋다고 하더라고. 그게 내가 얼마나 또 마음에 빗으로 꽂히던지. 그래서 그랬어. 내가 농담이 지나치다는 거 잘 알고 있었는데도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그건 나도 정말 미안하게 됐어. 그랬던 거야? 아휴, 참 그깟 돈이 뭐라고 참. 사돈. 근데 나는 정말 사돈을 내 친구로 생각해. 그건 우리가 서로가 제일 잘 아는 거잖아. 이걸 왜 진작 나한테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속을 끓였어. 앞으로는 나도 행동을 좀 조심할게.
내가 너무 나 편한 대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사돈. 나야말로 미안하고 고마워. 오히려 고마운 게 더 많지 뭐. 내가 심했어. 나도 정말 미안해. 그래, 우리 둘 다 이제 정말 잘해보자고. 이 노년에 우리 둘 아니면 서로 누가 놀아줄 거야. 안 그래? 그래, 그래, 사돈. 사돈 같은 사람을 어디서 또 만난다고. 두 분은 한창 서로 깊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같이 울면서 서로를 꼭 껴안으며 묵은 감정을 풀어내셨어요. 저와 제 남편은 안방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참 우정에는 나이 성별 없다는 걸 여기에서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네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다시 이 두 분은 옛날에 친했던 때로 돌아가셨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시어머니께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께는 용돈을 따로 드리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한 번씩 가끔 넣어드렸었는데 이제는 매달 넣어드리면서 필요한 대로 쓰실 수 있게끔 하고 있죠. 덕분에 이 두 분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손잡고 여행을 다녀오신답니다. 여전히 한 번씩 티격태격 싸우시긴 하지만 전보다 훨씬 사이가 좋아지셨어요. 오히려 각자 남편들이 외로워할 정도라니까요. 우정은 풍요를 더 빛나게 하고 풍요를 나누고 공유해서 역경을 줄인다라는 명언이 있어요.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이 명언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두 분의 우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옆에서 쭉 함께할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이만하면 저희도 사연튜브에 사연 보낼만 한가요? 어찌 보면 가볍지만 웃기면서도 감동이 있는 저희 두 어머니의 우정을 앞으로도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